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택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내린 16,181.2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13% 떨어진 4,287.59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13% 밀린 1,845.1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이 전월비로 2달 연속 하락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가격이 직전월보다 0.1% 하락했으며 계절 조정된 주택가격 또한 직전월에 0.9% 상승해서 0.8% 상승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4% 상승해 시장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78.1로 기대를 밑돌며 하락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80.1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기대 지수가 80.8에서 75.7로 하락했으나 현재 경기평가 지수는 77.3에서 81.7로 상승하며 근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 속에 이날 발표된 기업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5%, 0.01% 하락했고 독일 증시는 0.1% 내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올해와 내년 유로존이 각각 1.2%,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에서 각각 0.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실업률은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올해 유로존 실업률이 12%에 이를 것이며 내년 11.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예비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GDP 수정치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해 예비치와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4분기 경제 성장은 무역 증가에 기인했습니다. 통계청은 4분기 순무역은 GDP 대비 1.1% 증가했지만 내수는 0.7%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주택지표 부진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이 전월비로 2달 연속 하락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78.1로 전월보다 하락했고 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미 경제지표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 금값이 4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후에 시장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1960선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외국인의 움직임, 추가 매수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대 대도시 집값 상승세는 유지되지만 상승 여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자세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증시 마감 소식 살펴보면 유럽과 뉴욕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요즘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지수의 변동폭은 네.
조금 종잡을 수가 없네요.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진했지만 실적 발표 기업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꿋꿋하게 지탱했던 부분이 오늘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는 16,179로 0.17%가 하락이 됐고요. 나스닥도 0.13%가 내린 4,287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13%가 내린 1,845로 역시 마감이 됐습니다. 낙폭은 0.2%까지도 미치지 않는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금 가격이 오늘 1,342달러 70센트로 0.4% 오르면서 비교적 1,300달러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홈디포와 메이시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이시스는 순이익이 11%나 증가를 했고 주가도 5% 상승하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홈디포도 매출은 3% 감소를 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73센트로 시장 예상치 71센트를 웃도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향후 이들 기업의 수익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12월 케이스 실러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줄었는데요.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2월 수치가 1월보다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 저희가 이제 심리지수는 그나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다시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 위안화가 6거래일째 약세 기조가 나왔고요. 어제 상하이 외환시장의 변동률이 장중에는 0.44까지 절하 추세가 나오면서 2년 내 최대 폭의 변동률이 나왔고요. 유럽 증시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0.1% 종전보다 올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지수가 모두 소폭의 낙폭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국의 지수가 0.5% 낙폭으로 낙폭이 비교적 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미 증시 하락 요인으로 주택 지표 부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12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13.42%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전월 11월 대비로는 상승률이 둔화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수치인데요. 1월이나 2월에는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혹한이 들어닥친 게 12월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1월과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영향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은 그 실러 교수의 언급을 보도한 마켓워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오늘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모기지 30년 만기 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좀 꺾였었죠. 그러다가 현재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이런 흐름입니다. 현재 이쪽에 보시면 그 상승의 윗 정도가 이제 4.5 정도에서 다소 이제 좀 꺾이는 양상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2013년 4월 달보다는 현재 크게 올라선 부분이고요. 1년 전 수치로 봐도 3.3%에서 현재는 1% 더 오른 4.3% 정도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실러 교수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실러 교수는 12월 수치가 상승률이 13.4를 전년 동월 대비 기록을 했는데요.
11월에는 13.7이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현재 떨어지는 추세라고 설명을 하면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이 다소 부진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있고 그간의 상승 가격 등에 대한 수요자들이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그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그 그림은 블룸버그의 내용인데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홈프라이스 주택 가격 지수에 대한 동향에 대한 헤드라인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20개 대도시 지역의 가격 상승이 슬로우 페이스 점차 현재 좀 엷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승에 대한 그 펀더멘탈 이런 부분은 강건하지만 less confident라고 썼죠. 자신감은 조금씩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총평을 실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택지표 부진도 2달 이후에도 연속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안화의 움직임 약세 기조가 뚜렷합니다. 어제 절하폭이 마이너스 0.3%, 2년 내 최대폭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중에 0.4까지도 내려갔는데요. 네. 위안화는 관리변동 환율제를 가져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민은행이 시장에서 이것을 이제 틀어쥐고 고정환율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변동폭은 상당히 컸고 최근 일주일의 변동폭이 매우 절하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엊그제 나온 그 지표였죠. 70개 대도시 주택가격이 상승률이 좀 꺾인 부분과 위안화가 그 강건한 절상 추세에서 다소 절하 추세로 돌아서는 부분에 접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내용들도 현재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그 영국의 텔레그라프가 이 위안화의 변동에 대해서 그 전면에 가장 헤드라인으로 일면 전면에 가장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위안화를 그 다루는 현재 은행 직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젯밤에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이 2년 내 최대치였다. 이렇게 짧은 글씨로 현재 나와 있고요. 이 밑에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위안화의 현재 절하 추세가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절하 추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애널리스트의 그 의견은 카렌 북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포렉스의 외환 전문가인데요. 세 가지 내용을 꼽았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현재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절하 추세를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3월 3일 날 정협과 3월 5일 전인대에서 이 내용이 이미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G20 회담 이후에 위안화가 절하 추세로 들어간 것이 인민은행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약세에 대한 모종의 언질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온 HSBC PMI 수치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죠. 7개월 내내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절하 추세를 가져감으로써 제조업의 수출 경기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익력을 보전하기 위한 다소간의 현재의 그 절상 추세에서 다소 스텝이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그 중국 증시 상하이 지수가 2% 이상 폭락을 했고요. 그저께도 1.75%나 하락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의 현재 변동폭은
지난해에도 그 상승률이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했지만 현재 주택 가격과 위안화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이중적인 현재 카운터 펀치를 맞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된 이후에 첫 스마트폰을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선보였다고 반응 어땠습니까? 가장 뜨거웠습니다. 네. 갤럭시 S5보다요? 갤럭시 S5보다 네. 더 뜨거웠습니다. 갤럭시 S5는 이제 네. 우리 거니까요. 네. 우리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좀 새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노키아는 그 이전에 그 영광이 있었고 네. 또 스페인에서 열리기 때문에 유러피언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애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빨리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그 크기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삼성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노키아의 새로운 스마트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루미나 폰이 나와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이 탐탁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 새롭게 이제 등장한 노키아의 새로운 폰인데요. 네.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89에서 109유로 정도 수준으로 이머징 마켓을 공략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기할 만한 부분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명령체계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망은 구글이 아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노키아의 스테판 엘럽 이 CEO가 참석을 해서 직접 시연회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디폴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네. 러시아와의 그 역사적인 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외환 보유고가 네. 1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올해 현재 긴급한 자금이 3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현재 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네. 자료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여기 전 총리였고 그 감옥에서 그 수감 생활을 했던 전 총리였죠. 전 총리 티모센코 총리와 현재 EU의 그 에스턴 그 현재 왼쪽에 보이는 이 여자분이 EU 집행부의 외교 부분의 그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에스턴 이 장관이 그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대해서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도 현재 지원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현재 양쪽이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그리브나 현재 이 그 우크라이나의 화폐인데요. 올해 들어서 15%나 절하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락세가 나오는 부분에서 EU에 현재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그 현재 크림반도 쪽에 그 피신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감싸는 러시아의 현재 차관 제공 이런 부분을 불허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IMF나 EU 쪽에 진전된 힘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도 더 자세한 글로벌 이슈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이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영향 미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와 또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어제장에서 1960선까지 회복한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5가 발표됐습니다. 관련주 희비가 교차됐는데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에 지문 인식과 심장 박동 또 생활 방수 관련주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 지분 인수 소식에 7% 이상 상승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우선 반가운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지수 1960선까지 회복을 했더라고요. 오늘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시장이 조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다. 좀 씁쓸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 매수 주체가 결국에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확실한 매수 주체가 있어야지만 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시장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현선물의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거의 3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1960선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분위기가 오늘장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장 시작 이후까지 좀 더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어제 핫한 뉴스가 갤럭시 S5 스펙이 공개가 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망 매물을 쏟아내는 기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환호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갤럭시 S5에 관련된 종목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그 수혜주가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갤럭시 S5의 기존에 있던 그 스펙들은 결국에는 유지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스펙들을 보면 지문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심장 박동 이 아무래도 건강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점이 가장 좀 그 이전 모델과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최근에 그 갤럭시 S4에서 네. 광고가 나왔던 부분인데 물에 담궈도 전혀 기계 이상이 없는 이 생활 방수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 우전엔 한단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으로써 결국 시장 분위기 자체는 갤럭시 S5 수혜주에 있어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7% 이상 급등을 보였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에 또 페이스북에 왓츠앱 인수 소식에 또 급락이 나왔던 이후에 다시 70만 원을 가볍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소프트뱅크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면서 네이버 주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최근에 최고가를 보였었는데 또 더 한 번 더의 최고가 상승도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어제 상승을 계속 키울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 소프트뱅크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75, 6만 원 이 정도가 고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뱅크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지분 매입에 나선다는 소식이 시장에 들리게 되면 충분히 전 고점 신고가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 속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최고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반가운 외국인도 돌아왔고 오늘장 전략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 자체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 부근인데 약간 차트 자체가 쌍봉을 그리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을 건지 말 것인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는 결국 외국인의 어제와 같은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지느냐 여부가 결국 1960선, 70선 한 2000포인트까지는 사실 가볍게 갈 수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인데, 결국 그 2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외국인의 매수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위해서 외국인의 어떤 식으로 매수 플레이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갤럭시 S5의 스펙 공개 이후에 스마트폰 종목에 있어서도 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어제만의 흐름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이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아마 갤럭시 S5와 관련된 관련주들, 이 부분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주요 부품사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품사로 선정 이후에 실적이 얼마나 올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종목별로 실적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각 섹터 IT 애널리스트들은 아마 레포트들을 아마 쏟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품주와 수혜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이제 갈 수 있느냐, 이 각 증권사마다 이 레포트를 참고를 하시면서 옥석 가리기를 계속 이번 주 내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사실 모바일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썬데이 토준 또 신고가를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을 넘어서 이제는 과열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바일 게임주,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는 과열권, 결국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 이제 썬데이 토준 신고가 15,000원 넘어가고 있고, 시가총액 4,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늦었지 않나라는 감들이 들기 때문에 신규 매수 진입은 좀 잦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썬데이 토준도 마찬가지고 컴투스 게임밀도 좀 단기 급등에 따라서 과열 국면으로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기대되는 오늘장입니다. 추가 상승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업종별로는 갤럭시 S5 부품별 수혜주를 가려보고, 또 게임주는 지금 과열됐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뉴스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세계라는 기업의 바로 뉴스였는데요. 신세계 동대구 환승센터에 첫 삽을 내딛었다. 어제도 1%가량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대구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뉴스였고, 그리고 신세계 대구에 강남점 2배의 쇼핑몰을 올리겠다라는 뉴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뉴스가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꾸준히 어느 정도 우리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뉴스 보기만 해도 왠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뉴스가 과연 주가를 얼마만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뉴스가 가지는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영진 부회장이 8천억을 투자를 하면서 대구에 신세계를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신세계 그룹 자체가 대구 경북엔 최초로 시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강남점의 2배 수준으로 대구의 랜드마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죠. 자,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가 나왔던 것은 바로 24일, 25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틀 동안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자, 첫 번째 어느 정도 24일 날에도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25일에도 긍정적인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거래량이 줄어있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어떤 부분이 들어왔는지 같이 보시면 24일, 25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호재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뉴스로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올릴 때 과연 1월 달의 실적은 어땠을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실적도 한번 같이 볼게요. 총 매출액이 있는데요. 백화점의 매출과 그리고 신세계몰, 바로 온라인 샵에 대한 매출 두 개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2013년 그리고 2014년 1월 달에 실적을 같이 보시면 1월 총 매출은 3,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줄었구나 라는 부분 우리가 느낄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백화점 매출은 3.5% 늘었는 것에 비해 지금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8%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백화점의 매출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아니고 바로 온라인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영업이익 부분을 봤을 때도 백화점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 바로 11.6%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백화점의 매출 생각보다는 견고한 흐름이 나타났었고, 다만 온라인몰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 구변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또 다른 신규 런칭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ssg.com이라는 출범에 따라서 성장 개선 기대감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주목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1월 달에 가장 크게 투자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백화점 매출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직접 구매라든지 아니면 병행 수입을 통해서 상당히 따로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루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백화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해외 구매가 연평균 40%가 성장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서 30%가 백화점 상품과 중복된다고 가정시 5년간의 백화점 매출에 대한 증감 포인트를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0%, 20%, 40%, 60%, 80%가 나와 있고요. 왼쪽에 20, 40, 60은 바로 여기에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는 거죠. 해외 구매에 대한. 그래서 40%대를 보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출에서 마이너스 1%에서 2% 내외로 상당한 초규모의 어느 정도 마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런 매출적인 분위기 자체는 백화점만의 고퀄리티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는 행보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상의 추이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록이평 여러 가지 선이 병행될 수 있는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노부 기법이 시초가 되는 바로 하단 권역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군이 바로 골프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면서 급등을 연출시키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권역에 매물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수급 자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만큼 호재거리가 다양한 신세계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기업을 바라볼 때 악재와 호재는 항상 병행이 되곤 하죠. 그래서 호재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안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악재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도리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자체의 호재와 악재가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신세계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호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하셔서 투자에 꼭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 JP모건 코멘트로 이어보겠습니다. JP모건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 하강 신호가 아닌 소음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부진, 옐런 의장한테는 본인의 의력을 피력하기엔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 하강은 아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네. 작년 12월에 한파가 왔는데 그 일시적인 한파 충격이라면 물론 한파가 기간이 길긴 했습니다. 충격이라도 1월 중순 정도에는 벌써 지표가 되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야죠. 근데 이 지표가 지금 벌써 2월 말 3월이 돼가고 있는데도 역시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일단 하강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하강이라면 이제 소프트 패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시장은 안 빠지죠. 이게 참 시장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표가 나쁘면 주가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 얘기는 다가오는 FMC 회의의 현재의 지표가 근거가 돼서 아마도 FRB 의원들 간의 이 테이퍼링 속도 조절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선제 안내를 아마 제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표가 만약에 지금 현재 2월 중순 3월 아마 18, 19일 아마 FOMC 그때쯤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3월 초순까지 계속 밀리게 되면은 결국 FOMC 회의에서 자넷 옐런한테 명분을 실어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어떤 명분이냐면 지금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넷 옐런이 비둘기로서 그 비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지표가 이제 더 호전되는 모습이 없다면 이제 다음 FOMC 회의는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치냐? 테이퍼링을 일단 늦추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양적완화,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해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FOMC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본이 좀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자본 빠져나간 걸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는 현재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이 양적완화 기조 속에서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장의 여지를 좀 만들어주든지 하는 식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단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자네트 앨런이 슬기롭게 시장을 이겨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연준 의장이 처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위기를 많이 있었다는 게 있죠. 지금도 자네트 앨런이 혹시 그 위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천운이 따를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운이 다른 게 아니라 비둘기로서 세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연출이 됐었죠. 작년 12월에 테이퍼링이 실행되면서. 근데 그 비둘기로서 다시 색깔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느냐라고 본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견해고요. 그 사람 성향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만약 이번에도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아무래도 정말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변종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미 경제지표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면서 FOMC 입장 또 옐런 의장의 본인의 의지를 피력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로스가 유럽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유럽에서 조만간 많은 수익을 벌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유럽 지역을 유망투자처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은행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은행들에게 돈을 수혈하는 방식, 어떤 방식인가요? 아무래도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가 네. 투자는 아닐 거고요. 네. 은행에 돈을 수혈한다는 것은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은행 자체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파는 쪽의 투자를 의미하는 건데 아주 머리 좋죠.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의 문제가 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다운될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양적 완화 상황에 되면 일단 유로존이 이제 상당히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테이퍼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실어줬듯이 지금 이번에 하는 양적 완화는 마지막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어떤 통화정책을 하면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기조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주들이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운 국가의 어려운 은행들은 거의 다 지금 다 아웃됐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진짜 견실한 은행들만 남아있는 거네요. 그거를 이제 그냥 주워 담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아주 머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향후 뭐 한 1, 2년 두고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유로화를 믿는다.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위기를 틈타서 이게 마지막 위기라는 것을 조지 소로스는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마지막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국에서 3차 양적완화 한 해 해가 결국 저는 방송에서 꼭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플랜입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하나 끄집어낼 거라는 거죠. 이번에 20이 통화정책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 왔다. 그 카드를 끄집어내는 순간이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점을 미리 노리고 아마 은행권에 투자를 아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2에서의 어떤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큰 수익을 볼 안전한 투자처 조지 소로스 유럽에서 찾았네요. 22에 또 추가적인 부양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움직이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투자를 제어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또 내수 활성화 방안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재정적인 지원 괜찮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어저께의 그 발표는 아주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1년만 더 늦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네. 2년 차에서 또 과거 정권을 보면 2년 차부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했죠. 작년에하고 올해를 제가 꼭 비교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현호석 장관이 어떤 재정을 늘리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통화에서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이 분위기 확산을 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제팀이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경제팀, 그러니까 전체 어떤 부서별로 채점을 매겼을 때 경제팀이 낙제점을 받았죠. 그 시점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시장에서 약간 그 나름대로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부양책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부양을 해서 시장을 확 살리자 뭐 이런 식이 됐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중앙은행에서는 약간 그걸 꺼려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차가 됐는데 중앙은행의 교체 시점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다음 중앙은행을 따라올 사람이 들어온다. 그 결국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한 달 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좀 좋을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 그거는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쪽으로, 뭐 국민소득 4만 달러라든가 GDP 4%라든가 고용률 70%라든가 공공부채를 220에서 200%로 낮춘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 다 이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2년차 되면서 미리 선수를 쳤고, 다음에 이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드디어 외국인들이 발을 디디는 상황이다. 또 규제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걸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민주화를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벗어나야 되는, 디플레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순차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일단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서 다음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새로운 통화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된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드디어 시장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다. 몇 년 동안 박스권의 장세가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회가 다행히도 올해 우리나라에 온다면,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지금 18,000 간다는 얘기가 있고, 저도 미국이 19,000 이상 간다고 얘기를 하는 그 버블 상황이 오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도 같은 버블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버블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지수가 많이 올라갈 버블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을 들 때 그게 버블이죠. 아시겠지만 주변에 주식에서 벌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은 사람 없습니다. 기관들이나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좀 벌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벌어지면 지수만 높아졌다는 거죠. 결국 그 버블을 향해서 가기 위한 단추를 여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타이밍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현실화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운 외국인의 기환,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봅니다. 2월 26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